네, 여러분 오늘 시험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고가 꼭 합격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시험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하면 그 민법은 예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수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지문이 조금 길어졌고요. 이제 특이할 점은 항상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건 조문 판례 위주로 많이 나왔는데 올해도 역시 그 흐름은 변함없었고요. 다만 최신 판례가 2017년 말부터 2018년 판례가 몇 문제가 추가되어서 그 판례를 아시는 분들은 쉽게 풀 수도 있었겠지만 그 판례를 처음 보시면 좀 어려움을 겪어서 난이도가 좀 더 높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 관한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질문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41번 A형 기준입니다. A형 기준 41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4번이죠.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그러니까 불법 조건이 붙으면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까지 모두 다 무효가 되고요.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은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가 되죠. 착오나 사기에 의한 것은 취소로 되어 있고요. 42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것은 자, 지금 주어진 문제를 보면 기본적인 대리권,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줬는데 이것을 처분했죠. 그럼 이건 뭐의 문제냐면 무권대리 문제고요. 항상 좀 유의하시라고 했던 건 권한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표현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무권대리고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선의무과실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럼 지금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1번 지문 보시면 을은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요건 가지고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성립되지 않았고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자,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되느냐? 적용될 수 없다라고 했죠. 3번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자, 3번의 악이죠. 알았다라고 하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죠. 철회권은 선의자에게만 인정이 되고 4번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번 역시 틀렸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그 표현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반드시 유효해야 되고 강행법규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라고 했고요. 자, 옳은 질문은 5번이죠.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갑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한 경우 병이 선의무과실이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5번은 옳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표현대리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답은 5번이고요. 43번.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설문은 뭐예요? 은닉행위 관한 문제죠. 우리가 통정오해 표시할 때 본 거 갑이 을한테 실제로는 증여를 하는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갈까 봐 매매로 위장해서 등기를 넘겨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가 유효한지를 물으면 등기가 유효하려면 실체관계가 존재해야 되죠. 실체관계는 뭐가 있냐면 증여. 따라서 등기는 유효합니다. 근데 이 매매는 허위이기 때문에 무효고요. 허위의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는 은닉행위, 이 증여는 요건을 갖췄으니 유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되냐면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을이 만약에 이것을 병에게 팔았다면 이 병은 무권리자가 아니라 권리자에게 산 거죠.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갑과 을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럼 지문에 보시면 기억에 갑과 을의 매매는 허위니까 무효고요. 니은의 증여는 유효하죠. 디귿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당연 취득하니까. 리을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병은 선악 묻지 않고 과실 여부 묻지 않고 권리자에게 샀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요. 44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틀린 것인데 답은 3번이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원래 취소행위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죠. 3번이 틀렸고 4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틀린 것인데 답은 5번입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5번 틀렸고 46번.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입니다. 자, 답은 2번인데요.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모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이에 대한 효과가 누구한테 가냐면 본인에게 가겠죠. 그러면 손해배상은 대리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그러니까 같은 취지로 보면 4번을 보세요. 4번 보면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갑과 병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효과가 갑에게 가기 때문에 갑과 병 사이에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대리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47번.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답은 2번이죠. 학급 문제 쉽게 출제가 된 거죠. 늘 본 것처럼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죠. 그래서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48번.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답은 3번이죠.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그러니까 무효행위의 추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구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시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인 시부터 유효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49번. 49번도 아주 단순한 문제죠. 괄호에 들어갈 말, 취소는 제척기간에 걸리는데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정답은 5번이죠. 50번.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자, 정지 조건은 효력이 생기는 거죠. 발생하는 것이고 효력을 잃는 건 해제 조건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도 역시 틀렸죠. 기한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죠.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3번.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3번도 역시 틀렸죠. 조건부, 기한부 권리는 확정되기 전이라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4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란다. 자, 이미 성취되었다. 기성 조건이죠. 성취됐으니까 플러스고 그리고 해제 조건이니까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가 되고요. 4번이 정답 옳은 지문이고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니까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약정으로 소급효를 부여할 수 있다. 기한과 다른 점이죠. 기한은 절대로 소급효가 없지만 조건은 특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 5번 틀렸고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51번. 부합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건물은 언제나 독립된 정착물이기 때문에 토지에 부합되는 일은 없습니다. 2번. 자, 2번은 농작물이죠.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별개로 본다고 했고요. 3번.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3번은 중요한 것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었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부합되었다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했죠. 부합되면 그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고 따라서 경락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틀렸고요. 4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4번이 옳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4번은 우리 최신 판례하면서 비교했던 거죠. 어떤 판례랑 비교가 됐던 거냐면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요. 그럼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나무를 심을 때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아서 심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지상권자가 배타적인 점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승낙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근데 비교했던 판례가 바로 이거죠. 임차권 판례.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나무를 심은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고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어야 한다라고 했고, 그 얘기가 4번 질문이고요. 5번.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는 좀 복잡한 사례이긴 한데 갑이 매도인이에요. 갑이 매도인. 그러니까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뭘 팔았냐면 실제 사건에서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팔았어요. 병과 을 사이에 도급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을한테 건물을 지어달라라고 해서 을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 건물에 들어갈 엘리베이터를 갑한테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면서 소유권을 유보한 상태,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 갑에게, 엘베 소유권을 갑에게 유보하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 넘어오기로 하고 합의를 한 건데 얘가 대금을 안 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이 건물에 부합이 돼버립니다. 그럼 갑이 병에게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를 묻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병이라는 사람은 설령 이 을이 엘리베이터의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부합이 되고 병은 이 동산에 대한 선의 취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래서 5번은 뭐 평소에는 보지 않던 좀 어려운 판례긴 했는데 4번에 정확한 답이 있어서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52번.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답은 1번이죠.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 약정은 효력이 없다. 답은 1번이죠. 우리가 관습상의 지상권과 비교했는데 관습상의 지상권은 배제 특약이 유효하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66조 저당물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제 특약을 하면 특약이 무효이다라고 했죠. 답은 1번이고요. 2번.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자, 이것도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이죠. 법정지상권이 달린 건물이 일반 양도가 된 경우와 경매로 넘어간 경우를 비교했었죠.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건 등기 없이 당연히 넘어갑니다. 그게 몇 번 지문이냐면 5번 지문이죠. 5번 보시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해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 취득이에요. 근데 양도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당연히 취득한다라는 게 틀리고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2번과 5번을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3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자,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등기를 해야 지상권자가 돼요. 그럼 등기하면 지상권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대위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사하는 거죠. 대위 행사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 등기를 안 하면 아직 지상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인의 지상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이고
3번은 틀린 지문이죠. 지상권 등기하지 않고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4번. 자, 4번은 변경 판례 조심하시라고 했던 게 출제가 됐죠. 강제 경매의 경우에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 종전 판례고 이건 틀렸고요. 변경된 판례는 압류 또는 가압류시다라고 했습니다. 53번 보시죠. 등기에서 틀린 것인데 정답은 3번이죠.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것도 역시 최신 판례였던 거고 마지막에 정리했던 내용이니까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전세권이라는 것은 용익물권적 성질뿐만 아니라 담보물권적 성질도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미리 전세권 등기해도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다. 유효하다라는 게 최신 판례였죠. 답은 3번이고 자 54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54번은 좀 어렵게 출제된 상급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1번을 보시면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번이 옳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제거 예방 이런 것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 물권적 청구권 안에 비용 청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 의하면 비용 청구는 별도로 해야지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의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했다라고 하면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유권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뭐랑 같은 취지냐면 5번이죠. 5번 보시면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죠. 3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틀렸고요. 그러니까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근데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그런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행사할 수 있고요. 4번.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4번은 뭐가 틀렸냐면 뒷부분이 틀렸어요. 방해 제거 청구권은 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해 제거 청구권은 이미 방해가 종료된 상태라고 하면 더 이상 제거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 제거를 청구하는 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55번. 공동소유에서 옳은 것인데 1번. 공유물 분할 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정답은 바로 1번이죠. 물론 갱신해도 5년 제한을 받는 것이고 자 2번 합유지분이죠. 합유지분은 절대로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동업자가 변경되기 때문에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자 3번은 비법인 사단입니다. 단독으로 한다는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라고 했죠.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고 4번 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지분을 포괄 승계한다. 4번도 역시 틀렸죠. 합유자의 지위는 상속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 취지였죠. 이렇게 되면 동업자가 상속인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5번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틀렸죠?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분 비율로 미친다라고 했고요. 56번 을 소유 토지에 설정된 가배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답은 4번이죠.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의 을에 대한 지료 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번은 항상 보신 것처럼 지료 연체와 관련해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 소유자에게만 2년 연체가 돼야지 종전 소유자에게 연체한 기간을 합산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답은 4번이고요. 57번. 점유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이다. 정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라고 하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을 말하는 거죠. 임차인은 타주 점유가 되고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늘 조심하시라고 했던 부분이죠. 점유자에게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틀렸고 3번.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한 경우 을만이 간접 점유자이다. 을뿐만 아니라 갑, 원래 임대인 갑도 간접 점유자가 되겠고요. 4번. 갑이 을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명의신탁이죠.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가 되는 거죠. 따라서 수탁자는 절대로 시효 취득할 수 없다고 했고요. 5번.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 그러면 타주죠. 비교했던 판례는 경계선을 착오하여 일부를 점유했다면 자주가 되지만 시공상의 착오 정도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상당 면적으로 들어가면 자주는 깨진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지문은 1번이고요. 58번.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틀린 것인데 답은 2번이죠.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되는 사람은 선이면서 자주점유자, 이 경우에만 되고요. 악의 점유자나 선이라 하더라도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되죠. 2번이 틀렸고 59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유물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선관주유물을 부담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물건을 점유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유물로 보관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지문들 중에 자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4번이죠. 소유자. 소유자는 자기 거니까 선관주유물을 갖든 그건 관여할 바가 아니고 1번, 2번, 3번, 5번은 전부 다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선관주유물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60번 지역권에서 틀린 것인데 3번이죠.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3번 틀렸죠. 지역권은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61번 갑은 X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였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것도 역시 강조되던 중요한 판례였죠. 어떤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이 되어서 압류가 되었다. 그러면 이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이 유치권을 언제 취득해야 한다고 했냐면 압류가 되기 전에 취득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압류가 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압류 이후에 점유를 취득한 사건 또는 변제기가 도래한 사건 이런 경우에는 압류 후에 취득했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되지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또 한 가지 유의하시라고 했던 건 뭐였냐면 압류 전까지 갖추면 되지 가압류 전이 아니라고 했죠. 가압류는 이후라도 상관없다라고 했고 이 판례들이 이번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X 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이 점유를 이전받았다. 그러면 압류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거죠.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니은도 뭐야? 압류 후에 변제기가 도래했다. 역시 대항할 수 없고요. 근데 디귿을 보면 X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대요. 그러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뒤에 뭐 저당권이 먼저 성립했다. 이건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고 유혹하는 말이고 압류 전까지만 갖추면 대항할 수 있죠. 유치권은 저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매로 소멸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는 있으나 마나한 얘기고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둘째 줄에 유치권을 취득했지만 언제 취득했대요? 압류 전에.
근데 가압류 등기가 먼저 마쳐졌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이 판례죠. 가압류 후라도 상관없고요. 언제까지만? 압류 전까지만 갖추면 대항할 수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죠. 디귿과 리을. 62번 피담보 채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속하지 않는 것인데 피담보 채권은 원본, 이자 무제한, 위약금, 지연배상 1년분, 실행비용 이렇게 담보되죠. 정답은 4번.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이런 것들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자, 63번 보시죠.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을 소유 X토지와 Y토지에 관해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갑은 병이 신청한 X토지 경매 절차에서 8천만 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정이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Y토지가 2억 원에 매각되었고 갑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경매 신청 당시에는 5천만 원, 매각대금 완납 시는 5,500만 원이다. 갑이 Y토지에서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 이것도 역시 최근 판례인데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일부가 먼저 배당이 됐는데 1억 2천만 원 중에 8천만 원을 배당을 받은 거야. 그러면 8천만 원 배당 받았는데 아직 4천만 원을 덜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에 이자나 지연이자가 쌓였다는 거야. 그래서 경매 신청 시에는 5천만 원이 됐고 매각대금 완납 시는 5,5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얼마를 배당받는 거냐? 셋 중에 하나겠죠. 4천이냐 5천이냐 5,500이냐 이건데 일단 얼마까지만 담보가 돼야 되냐면 최고액까지가 담보되는 거죠. 따라서 뒤에서 지연이자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까지는 담보될 수 없습니다. 답은 4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이 담보된다. 그래야지 후순위 권리자들도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64번. 저당권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틀렸죠. 저당권은 절대로 피담보 채권과 분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2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줄여서 말하면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저당물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우리가 제3취득자를 위해서 만든 규정 3개가 있었죠. 첫 번째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대위 변제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전액 변제하는 게 아니라 근저당이면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용,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한 우선 상환이 인정됩니다. 관련해서 5번이죠. 5번 보시면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번과 5번은 제3취득자 보호 규정에 관한 내용 둘 다 틀리게 기술을 했고요. 3번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3번 정답이죠. 주된 권리에 설정되면 종된 권리에도 미치고요. 자, 4번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전에 저당권 설정자의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여기서 차임이 뭐였어요? 차임이 바로 과실이었죠. 과실. 그러면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과실에 미치지 않지만 언제부터 미쳐? 압류하면 그때부터 미치죠. 근데 압류 이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실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자, 65번. 계약의 성립에서 틀린 것인데 쉽게 출제가 역시 됐죠. 답은 5번입니다. 청약자가 청약의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계약은 성립한다. 틀렸죠? 이런 청약은 상대방을 구속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66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틀린 것인데 답은 2번이죠. 낙약자는 기본관계. 기본관계라는 게 이제 그 요약자와 낙약자의 기본 계약을 말하는 거죠.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없는 건 요약자와 수익자, 이 대가관계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지만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답은 2번이고요. 67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해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으로 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틀린 것입니다. 3번이죠.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죠. 그래서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이 소멸하면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8번 보시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답은 1번이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이건 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나머지 2, 3, 4, 5번은 강행 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자, 69번.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은 것인데 답은 4번이죠.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이건 동시행관계가 아닌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채무자고요. 을이 채권자, 근저당권자였는데 이게 경매가 실행되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경락을 받았는데 이 경매 자체가 무효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병에게 이 등기의 말소를 직접 구할 사람은 소유자였던 갑인데 갑이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으니까 을이 갑을 대위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거예요. 그러자 이 병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게 무효면 내가 말소를 해줄 텐데 당신은 내가 낸 경락대금으로 배당을 받아갔으니 말소해 줄 테니 그 돈 돌려달라고 하면서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했다는 거죠. 이 둘이 동시행관계냐를 묻는 건데 우리 판례는 동시행관계로 볼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병은 누구에게 말소를 해주는 거냐면 갑에게 해주는 거고요. 배당금 반환은 을에게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시행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자, 70번 계약 해제에서 틀린 것인데 답은 5번이죠.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 5번 틀렸죠? 합의 해제는 합의 내용에 따르며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이자 가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71번.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갑소유 X건물에 대해 병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정 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병에게 배당되었다. 틀린 것은? 답은 2번이죠.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정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에 관한 사례를 지금 본 건데 경매에서에 관한 담보 책임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첫 번째, 경매가 반드시 유효해야 한다. 2번 질문처럼 경매가 무효면 담보 책임은 적용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리의 하자여야 되지 물건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1번에서 지금 건물 자체의 하자가 있다. 물건의 하자죠. 이런 경우에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는 것이고 답은 2번이고요. 72번 보시죠.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틀린 것인데 답은 5번이죠.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가 허용된다. 그러니까 2번은 약정이 유익비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이죠. 그런데 비용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을 했다면 유익비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는 강행 규정인데 이건 비용 상환 청구권 배제 특약이기 때문에 유효하고요. 73번. 갑소유 X 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하였다. 틀린 것인데 답은 4번입니다. 만약 을이 X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마친 후, 그러니까 을이 토지 임차인인데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짓고 보존 등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임차권 등기 안 했어도 건물에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그러면 앞에 건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토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정이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나온 거죠.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지상물 매수 청구에서 중요한 판례였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고요. 74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옳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후발적 불능이니까 계약은 유효한 거고요. 그리고 수용되는 바람, 강제로 수용되는 바람에 소유권을 못 넘겨주게 된 거니까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해제한다,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리는 거고, 위험부담이니까 원칙은 채무자 부담주에 따라서 이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받은 돈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한다라고 했죠. 물론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수용보상 청구권을 나에게 달라라는 대상 청구권 행사는 가능한 것이고요. 자, 1번부터 보면 을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나올 수 없고요. 2번. 을은 갑의 수용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대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답은 2번인데, 근데 5번에 보시면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한다. 이 말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수용보상금 청구권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이 대상 청구권이지 그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 바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틀렸고. 3번.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반환해야 한다라고 했죠. 반환 청구 가능하고. 4번. 을은 계약 체결상 과실을 이유로 순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번은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죠. 틀렸고요. 자, 75번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 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2018년 5월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 비용으로 매각 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을 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이거 우리 유형으로 볼 때 어떤 유형이라고 했냐면 계약형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문제는 갑이 을에게 그 매수자금을 준 거예요. 매수자금을 줘서 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을 경락받아라. 물론 병한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경락을 받으라고 한 거죠. 그러면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 명의 신탁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그러면 을에게 등기가 실행되었다. 이 등기는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물으면 등기는 유효한 것이죠. 누가 소유자가 되냐면 을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봤던 판례가 뭐 있었냐면 이 을이 나중에 이 명의 신탁이 무효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 것은 요 받았던 매수자금을 주면 되는 것이지 부동산을 넘겨주거나 또는 처분을 해서 받은 대금을 줄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갑이 을에게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이런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매와 다른 점으로 꼭 조심하시라고 한 건 뭐였냐면 이 병이 을에게 매매를 했을 때는 병이 악의인 경우에 을의 등기는 무효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이 병이 악이었다 하더라도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점을 조심하시라고 했죠. 왜냐하면 경매 절차를 통해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소유자가 악이었던지 선이었던지 이 사람은 경매 절차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알고 있는 것과 을이 경락받는 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건 선악불문하고 을이 소유자가 된다라는 판례. 여기 이제 정답 지문으로 나왔죠. 1번부터 보죠. 갑은 을에 대하여 X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없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을에게 있는 것이고. 2번.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는 을이 되는 것이고 갑이 을에게 달라고 할 것은 그 받아줬던 매수자금을 돌려달라고 해야 되고요. 3번 병이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번이 정답이죠. 매매와는 달리 경매의 경우에는 그 전 소유자가 악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하고요. 4번 X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을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매각대금, 매매대금, 매수자금 이런 거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5번 X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니까 지금 소유자가 을인데 갑이 이 부동산을 파는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죠.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타인 권리 매매에 해당이 되죠. 나중에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고요. 못 넘겨주면 그때 책임의 문제가 생길 뿐이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76번 보시죠.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병은 X토지를 사용 수익하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양도담보가 설정돼 있어도 소유권은 여전히 설정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수익권, 즉 과실취득권은 설정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 설정자는 자유롭게 자기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해줄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봤던 판례 중에 뭐 있었냐면 그러면 이 양도담보권자가 이 설정자에게 그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 있었죠. 할 수 없다라고 했죠. 과실취득권은 설정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 틀린 지문 답은 바로 1번입니다. 갑은 피담보 채권 변제기 전에도 병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1번 틀렸고요. 77번 집합건물에서 틀린 것인데 답은 2번이죠.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전유 부분이 넘어가면 따라가는 것이지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78번 을은 갑소유 X주택에 대해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옳은 것입니다. 1번이 답이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그러니까 법정 갱신이 되면 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했죠. 답은 1번이고요. 2번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죠. 임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2번 틀렸고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역시 틀렸죠. 자, 법정 갱신되면 임대인은 2년 보장을 해야 한다고 했고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달되면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이고 4번 을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언제 하는 거냐면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죠.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그러면 이제 새로운 소유자 병은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해야죠.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자, 79번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조심하실 점이 나왔죠. 기간 조심하시라고 했는데 6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이죠. 니은 디귿 리을은 옳은 것이고 답은 5번이 되겠고요. 80번 갑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편의상 을에게 Y 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은 자 이건
구분 소유적 공유, 즉 상호명의 신탁이었죠. 이 상호명의 신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건 뭐가 있었냐면 내부적인 관계와 외부적인 관계의 구별이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관계를 해소할 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고 했죠. 왜 할 수 없다고 했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는 지분권의 근거에서 행사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지분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상호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서로의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합니다. 서로 지분 이전할 때는 동시행 관계다라는 점 강조했었죠. 이번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럼 1번 보시면 을은 갑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다. 1번 정답이죠. 분할 청구는 안 되고 상호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지분 이전을 청구해야 합니다. 2번 을은 갑의 동의 없이 Y의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죠. 자기 거니까 특정 부분 소유하는 거고. 3번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건 권원의 성질상 타주이다. 타주가 아니라 자주점이죠. 내가 돈 내고 산 부분이니까. 4번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 소유 부분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4번 틀렸죠. 법정지상권은 가장 기본 요건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 몫의 대지 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만 다른 사람이 배타적 소유하는 부분에 지은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했죠. 5번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공유관계이기 때문에 침해를 가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구분 소유적 공유를 하는 누구라도 공유관계로서의 보존행위를 행사해서 제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은 1번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그 29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